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고단했던 몸과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으세요. 이야기와 함께 스르르 깊은 잠을 청해보세요. 오늘도 잘 자요. 돈자루 버린 날. 사람 목숨보다 돈 한 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집이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만석군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영감네 집은 대문부터가 어찌나 웅장한지 마을 사람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였지요. 넓디 넓은 논밭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해마다 가을이면 곶감마다 기름진 쌀 가마니가 천장까지 그득하게 쌓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감의 마음보만큼은 그 큰 기와집에 비해 좁기가 바늘구멍보다도 더 작았습니다. 영감은 밤낮으로 안방 구석에 들어앉아 돈자루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자다가도 내 돈, 내 돈 하고 잠꼬대를 하며 움켜쥐는 통에 자루의 매듭은 영감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날 지경이었지요. 그 지독한 구두쇠 영감 밑에서 3년째 묵묵히 일해온 젊은 머슴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남의 집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지만 성품만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인색하기 짝이 없는 영감은 이 착한 돌쇠를 짐승보다 못하게 대했습니다. 새벽별이 채 지기도 전인 한밤중부터 영감의 고함이 마당을 갈랐습니다. 이놈 돌쇠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코를 고느냐. 어서 일어나 밭으로 나가지 못해. 사실 해는커녕 산등성이에 푸르스름한 기운조차 돌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돌쇠는 군말 없이 일어나 차가운 샘물에 세수를 했습니다. 영감은 돌쇠의 등 뒤에 대고 해가 뜨기 전에 저 아래 두 마지기를 다 갈아엎어야 한다며 혀를 찼습니다. 돌쇠는 졸린 눈을 비비며 쟁기를 짊어지고 안개 자욱한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는 묵묵히 흙을 일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돌쇠 앞에는 늘 초라한 밥상이 놓였습니다. 영감 부인이 내어온 밥그릇은 아이들 밥그릇보다도 작았고 그마저도 흰 쌀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렇게 뜬 강냉이 알곡들만이 그릇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반찬이라곤 소금에 절인 짠지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자, 이거라도 먹고 어서 나가 일해라. 요즘 물가가 어찌나 비싼지 머슴 밥 챙기기도 버겁구나. 영감 부인의 쌀쌀맞은 목소리에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돌쇠는 딱딱한 강냉이를 꼭꼭 씹어 삼켰습니다. 그 옆에서 영감 내외는 기름진 고기 반찬에 하얀 쌀밥을 배불리 먹으며 소리 높여 떠들었습니다. 여보, 쌀은 금값보다 귀한 것인데 머슴 따위에게 줄 게 어디 있소. 강냉이면 충분하지. 값도 싸고 배도 금방 부르지 않소? 암요, 영감님 말씀이 100번 옳아요. 머슴은 그저 강냉이나 먹고 힘이 났으면 그만이죠. 두 사람의 비웃음 섞인 대화가 귀를 찔렀지만 돌쇠는 묵묵히 밥상을 치웠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임금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영감을 위해 뼈가 빠지게 일했건만 영감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품삯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첫 해에는 흉년이라 안 된다. 그 다음 해에는 논을 사느라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조심스럽게 영감의 방 앞에 섰습니다. 영감님, 이제 3년이 지났으니 밀린 임금을 조금만 챙겨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러자 영감은 마치 못 볼 것을 본 사람처럼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임금이라니? 이놈아,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해도 돈이 얼마인 줄 아느냐.
올해도 농사가 변변치 않으니 내년에 한꺼번에 주마. 어서 물러가 일이나 해. 영감의 인색함은 마을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추석 잔치를 위해 추렴을 거들어 온 이장을 향해 내 돈을 왜 남 좋은 일에 쓰냐며 문을 쾅 닫아버리는가 하면 굶주린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온 과부 댁을 공짜 쌀은 없다며 매정하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감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돈은 산처럼 쌓아놓고 마음은 쥐구멍보다 작으니 저 영감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은 영감을 멀리했고 영감은 결국 외톨이가 되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돈자루만이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영감이 주는 그 척박한 강냉이를 먹으면서도 조금씩 남겨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을 아껴서 한 줌, 두 줌씩 모은 강냉이를 햇볕에 잘 말려 방 한 구석 자루에 담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그 자루는 제법 묵직해졌습니다. 영감은 그런 돌쇠를 볼 때마다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돌쇠야, 그 쓸데없는 강냉이 쪼가리를 모아서 뭐에 쓰려고 그러느냐? 혹시 그걸로 집이라도 사려는 게냐? 하하. 영감의 조롱에도 돌쇠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영감님은 모르시겠지. 이 강냉이 한 알 한 알이 나중에 어떤 기적을 부를지. 돌쇠는 정성스레 강냉이 자루를 쓰다듬었습니다. 영감에게는 하찮은 쓰레기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돌쇠에게 그 자루는 언젠가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견디게 해줄 유일한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영감의 돈자루는 더욱 무거워졌고 돌쇠의 강냉이 자루 또한 팽팽하게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일까요? 멈추지 않는 빗줄기가 온 마을을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의 한복판, 드디어 기다리던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저 반가운 단비였습니다. 먼지 풀풀 날리던 논바닥이 촉촉이 젖어들자 마을 사람들은 올해는 천수답 걱정 없겠구먼. 이대로라면 풍년이 따로 없겠어 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인색한 영감조차 뒷짐을 지고 논둑을 거닐며 올해 농사는 아주 대풍이겠구먼 하고 입가에 웃음을 띄었습니다. 돌쇠 역시 빗줄기 속에서도 쉼없이 움직이며 곧 다가올 수확의 기쁨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비는 하루 이틀을 넘어 일주일이 지나도록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짙은 먹구름으로 낮게 내려앉아 해를 완전히 가려버렸고 온 세상은 축축하고 잿빛인 물결에 잠겼습니다. 마을 옆을 유유히 흐르던 큰 강물이 무섭게 불어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평소에는 잔잔하던 강물이 어느새 시뻘건 흙탕물로 변해 성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가에 내놓은 빨래판이 떠내려가고 커다란 버드나무 뿌리가 물에 잠기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이러다 강둑이 터지는 거 아뇨? 물이 벌써 두 끝까지 찼어. 이상하네. 비가 그칠 기미가 전혀 안 보여. 하늘이 노하셨나 봐. 사람들의 불안이 극에 달한 열흘째 되던 날, 마침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번쩍이는 번개와 천둥 소리에 땅이 흔들렸고 강물은 끝내 둑을 집어삼키며 마을로 노도와 같이 들이닥쳤습니다. 대피하시오. 어서 산으로 피하시오. 물이 넘어옵니다. 이장의 절규 섞인 외침에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젖은 이불이며 곡식 주머니를 챙겨 아이를 업고 정신없이 산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의 큰 기와집 마당에도 이미 발목까지 차가운 물이 차올랐습니다. 영감 부인은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감님, 어서요. 집이 다 잠기겠어요. 산으로 피해야 해요. 알았어, 알았다고. 잠시만 기다려. 하지만 영감은 밖으로 나가는 대신 허겁지겁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가 챙기러 간 것은 비상식량도 여벌 옷도 아닌 바로 평생을 모으고 모은 돈자루였습니다. 벽장을 열어 젖힌 영감은 은전과 동전이 가득 든 묵직한 돈자루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찌나 무거운지 끄응 소리가 절로 났지만 영감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절대 버릴 수 없어. 내 평생의 피땀이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야. 영감은 그 무거운 쇳덩어리 자루를 머리 위로 위태롭게 이고 나왔습니다. 부인이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여보,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 무거운 걸 지고 진흙탕 산길을 어찌 가려고요? 잔말 말고 앞장서. 돈만 있으면 집이야 또 지으면 되지.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게 돈이야. 그 시각 돌쇠도 자기 방으로 달려가 구석에 놓인 강냉이 자루를 챙겨 나왔습니다. 영감은 빗속에서 큼지막한 자루를 짊어진 돌쇠를 보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이 급한 때에 고작 그 말라비틀어진 강냉이를 챙기느냐? 차라리 내 돈자루나 좀 나누어 들어다오. 영감님, 제게는 이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줄입니다. 돌쇠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영감의 뒤를 따랐습니다. 산으로 오르는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진흙탕을 올랐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마을은 이미 지붕 끝만 남긴 채 흙탕물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수천 마지기의 논밭이 순식간에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린 광경을 보며 사람들은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이 내 1년 농사가 다 물거품이 됐어. 돈자루를 인 영감의 걸음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젖은 옷에 돈무게까지 더해지니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영감은 결코 자루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으흑, 무거워라.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내 돈, 내 보물. 여보, 그냥 버려요. 그러다 당신이 먼저 쓰러지겠어요. 부인의 간곡한 부탁에도 영감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반면 돌쇠는 묵묵히 제 몫의 강냉이 자루를 메고 영감이 뒤처질 때마다 걸음을 멈춰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 시즌쯤 올랐을 때 영감은 결국 바위 옆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굴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영감은 자루 속 동전들이 부딪히는 쇳소리를 들으며 겨우 기운을 냈습니다. 어두운 밤이 깊어서야 일행은 비를 피할 수 있는 커다란 바위 동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산 아래는 이미 지옥 같은 흙탕물 소리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추위와 불안함에 떨며 자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은 그제야 젖은 돈자루를 쓰다듬으며 안도했습니다. 휴, 겨우 살았구먼. 그래, 집도 절도 다 잃었지만 이 돈만 챙겼으니 다행이야. 돈만 있으면 다시 사람 부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영감은 돈자루를 품에 꼭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세상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젖은 옷을 짜며 긴 밤을 맞이했습니다.
돌쇠는 구석에서 자신의 강냉이 자루가 젖지 않았는지 정성스레 살핀 뒤 벽에 기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거센 물소리는 이제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움켜쥐고 살았던 금덩어리가 배고픈 산 위에서는 돌덩이보다 못하다는 것을 영감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피신처에서 맞이한 첫날 밤이 지나고 차가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해는 끝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터운 먹구름이 하늘을 낮게 덮어 누르고 있었고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바위 밑에서 기어 나온 사람들은 퉁퉁 부은 눈으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은 간데없고 누런 흙탕물만이 바다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지요. 이복에 물이 전혀 안 빠지네. 언제까지 여기 갇혀 있어야 하나. 당장 먹을 게 문제야. 챙겨온 주먹밥도 벌써 바닥인데.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영감 역시 젖은 돈자루를 품에 꼭 안은 채 바위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밤의 추위와 싸우느라 얼굴은 헬쑥해졌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영감 부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감님, 물이 언제쯤 빠질까요? 글쎄, 이 정도로 불었으면 며칠은 좋게 걸릴 것 같구먼. 시간이 흐를수록 산 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침을 굶은 사람들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고 점심때가 되자 여기저기서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을 챙겨온 이들은 아껴둔 주먹밥을 조금씩 떼어 먹거나 떡을 나눠 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영감에게는 물 한 모금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은전이 가득 든 무거운 돈자루뿐이었지요. 여보, 배가 고파서 눈앞이 다 핑 도네요. 뭐라도 먹어야 할 텐데. 영감 부인이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영감은 주위를 둘러보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풍경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영감은 체면을 무릅쓰고 옆에 있던 이웃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기, 이복에 우리도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니 뭐 좀 조금만 나눠줄 수 없겠소? 그 이웃은 다름 아닌 예전에 쌀 한 대를 빌려달라며 울며 찾아왔던 과부 댁이었습니다. 그녀는 영감을 차갑게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저희 식구 먹을 것도 부족하니까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이라도 좋으니 제발. 영감이 애걸복걸하자 과부댁은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영감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아니십니까? 그 품에 안고 있는 돈으로 사 드시지요. 저희 같은 가난한 이들의 음식은 영감님 입에 맞지도 않을 겁니다. 과부댁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렸고 다른 마을 사람들 역시 영감을 외면했습니다. 평소 인색하기 짝이 없던 영감에게 정을 베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영감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사람들을 어찌 대했길래 이 지경이 되었나? 후회막심이었지만 텅 빈 뱃속은 그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던 돌쇠가 강냉이 자루를 풀었습니다. 바삭하게 잘 말린 노란 강냉이가 모습을 드러내자 돌쇠는 그것을 한 움큼 꺼내 천천히 씹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영감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배에서는 천둥 같은 소리가 났고 더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돌쇠야, 조카 같은 돌쇠야.
영감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돌쇠를 불렀습니다. 예, 영감님. 부르셨습니까? 저기, 네가 모은 그 강냉이 말이다. 딱 한 줌만. 아니 반 줌만이라도 나눠줄 수 없겠느냐? 영감의 목소리는 비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영감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임금 한 푼 안 주고 부려먹으며 강냉이를 모으는 자신을 비웃던 영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저 묵묵히 강냉이 한 줌을 집어 영감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드십시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영감은 개걸스럽게 강냉이를 받아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딱딱한 강냉이가 꿀맛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졌지요. 영감 부인도 한 줌을 받아 먹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가고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기력은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어제 먹은 강냉이 한 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영감은 다시 돌쇠를 보며 애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돌쇠야, 염치 없지만 조금만 더 줄 수 있겠느냐? 내 정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돌쇠는 자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3년을 모았다지만 여러 사람이 나눠 먹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돌쇠가 망설이자 다급해진 영감이 돈자루를 열었습니다. 돌쇠야, 돈을 주마. 자, 여기 은전 한 냥을 줄 테니 강냉이 한 줌만 다오. 한 줌에 한 냥이면 엄청난 돈 아니냐. 영감은 은전을 내밀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영감님. 왜 그러느냐? 모자라서 그러느냐? 그래, 그럼 10냥. 아니, 20냥을 주마. 제발 한 줌만 다오. 영감은 필사적으로 은전을 꺼내 돌쇠 앞에 쌓아 올렸습니다. 평소 그렇게 거만하던 만석군 영감이 흙바닥에 돈을 쌓아놓고 강냉이 한 줌을 구걸하는 모습은 참으로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돌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님, 지금 여기서 이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 산 꼭대기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배를 채워주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제게는 이 돈 수백 냥보다 저 아래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줄 강냉이 한 알이 더 귀합니다. 영감은 뒤통수를 엇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돌쇠의 말이 100번 옳았습니다. 평생 목숨처럼 지켜온 돈자루는 지금 그저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으니 그냥 드리겠습니다. 영감님도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돌쇠가 건네주는 강냉이를 받아든 영감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영감 부인도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빗소리만이 가득한 동굴 안에서 영감은 자신의 돈자루를 허망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것이 고작 이 무거운 짐이었단 말인가? 영감은 처음으로 돈이 아닌 사람의 정과 곡식 한 알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어두워지는 산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산 위에서 맞이한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납게 퍼붓던 비는 기세가 조금 꺾여 가늘어졌지만 하늘은 여전히 낯빛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산 아래를 굽어보니 물이 아주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으나 마을로 내려가기엔 아직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며칠째 이어진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이제는 한숨 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태로운 것은 인색한 영감이었습니다. 평생 좋은 음식만 골라 먹던 영감은
이틀간의 모진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지 못하고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해진 얼굴로 거친 기침을 내뱉는 영감의 손은 낙엽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콜록콜록. 몸이 왜 이리 차가운가? 여보, 정신 좀 차려보세요. 부인이 울먹이며 영감의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영감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돌쇠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영감님이 큰일 나시겠구나 생각이 번뜩 들었지요. 점심때가 되자 영감은 배가 너무 고파 말할 기운조차 없었지만 돌쇠를 향한 눈빛만큼은 애처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돌쇠가 먼저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감님, 강냉이라도 좀 드시겠습니까? 고맙다. 제발, 한 알만이라도. 영감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았습니다. 돌쇠는 품 안의 자루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앞불싸 그 많던 강냉이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고작 한 움큼뿐.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다 드리면 나는 무엇으로 버티나 싶었지만 사경을 헤매는 영감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남은 강냉이의 절반을 덜어 영감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영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식은 흐릿해지고 신음소리조차 잦아들었습니다. 영감 부인은 절망하여 땅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야, 어떡하니? 우리 영감님 죽나 보다. 강냉이 조금만 더 없느냐. 돌쇠는 마지막 남은 강냉이 한 줌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몫이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영감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힘겹게 강냉이를 씹어 삼킨 영감이 간신히 눈을 뜨더니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돈자루를 돌쇠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돌쇠야. 내 평생을 모은 이 돈자루를 너에게 다 줄 테니 제발 먹을 것 좀 더 구해다 줄 수 없겠느냐. 영감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돈자루는 영감님의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소용없어. 돈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이 무거운 쇳덩이가 내 배를 채워주더냐. 몸을 따뜻하게 해주더냐. 제발 부탁이다. 영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돌쇠는 무겁고 차가운 돈자루를 건네받았습니다. 영감의 전 생애가 담긴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돌쇠는 영감을 살리기 위해 돈자루를 들고 동굴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은전을 내밀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은전을 드릴 테니 강냉이 몇 알이나 주먹밥 하나만 팔아주시오. 제발 사람 좀 살려주시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우리도 식구가 굶고 있어요. 돈은 됐으니 저리 가시오. 지금 이 판국의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돈을 먹고 살 순 없지 않소. 결국 돌쇠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구하지 못했습니다, 영감님. 돌쇠의 말에 영감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 끝인가 보구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예전에 영감에게 문전박대당했던 그 과부 댁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영감님 좀 드려요. 작지만 주먹밥 2덩이예요. 돌쇠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과부님, 왜 저희에게 이런 귀한 것을 주시는 겁니까?
과부댁은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정말 믿고 원망스러웠지요.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우선 살고 봐야지요. 돌쇠는 울컥하는 마음을 누르며 주먹밥을 받아 영감의 입에 조금씩 떼어 넣어 주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던 영감은 따뜻한 정이 담긴 주먹밥을 먹으며 기적처럼 기운을 차렸습니다. 고맙소. 과부댁.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소. 영감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과부댁은 괜찮아요. 살아만 계세요. 라며 짧게 답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밤 영감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움켜쥐고 살았던 돈자루는 저 멀리 바위 구석에 차갑게 버려져 있었고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은 비웃음 샀던 돌쇠의 강냉이 몇 알과 멸시했던 이웃의 주먹밥 두 덩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은 돌쇠에게 넘어갔고 고가는 물에 잠겼지만 영감의 마음속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빛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보낸 고통스러운 밤들이 지나고 마침내 하늘이 응답하듯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산 위에서 맞이한 넷째 날 아침, 기적처럼 비가 그쳤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먹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그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만에 마주하는 파란 하늘을 보며 사람들은 목소리 높여 환호했습니다. 비가 그쳤다. 드디어 비가 그쳤어. 살았다. 이제 집으로 내려갈 수 있겠어. 사람들의 환호성이 산울림이 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성난 짐승 같던 흙탕물도 어느덧 기세가 꺾여 서서히 빠지고 있었습니다. 잠겨있던 미루나무 끝이 보이고 마을 집들의 지붕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영감도 부인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돌쇠 역시 텅 빈 강냉이 자루를 챙기고는 바닥에 놓여있던 묵직한 돈자루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영감은 그 돈자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돌쇠에게 넘겨준 돌쇠의 재산이었지요. 내 평생이 저 자루 속에 담겨 있는데 아쉬운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으나 영감은 이내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무거운 쇳덩어리가 자신을 살린 것이 아니라 돌쇠의 강냉이 몇 알과 이웃의 따뜻한 주먹밥이 자신을 살렸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은 진흙탕이 된 산길을 조심조심 내려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위풍당당하던 담장은 무너져 내렸고 정갈하던 기와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집안마다 시커먼 진흙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애써 가꾼 논밭의 곡식들은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집이 다 폭삭 내려앉았네. 올 농사는 다 망쳤으니 이제 무슨 기운으로 산단 말인가? 영감의 집 역시 반쯤 무너진 채 처참한 몰골로 서 있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대문은 부서져 나뒹굴고 가득 찼던 곳간은 물에 잠겨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영감은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아이고, 내 집이, 내 전 재산이 다 망했구나. 부인과 함께 울음을 터뜨리는 영감을 일으켜 세운 건 돌쇠였습니다. 영감님, 울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우선 집부터 고쳐야지요. 돌쇠는 어깨에 메고 있던 묵직한 돈자루를 영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영감님, 이 돈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아니, 이건 분명 네가 받은 것 아니냐. 내 목숨값인데 어찌 나에게 돌려준단 말이냐. 제게는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저는 영감님께 강냉이를 대가 없이 드린 것이지 돈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영감님이 더 필요하실 겁니다. 집도 고쳐야 하고 마을 사람들도 도와야 하니까요. 영감은 돌쇠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돌쇠야, 정말 고맙구나. 그날부터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쇠는 부서진 담장을 고치고 진흙을 퍼내며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영감의 변화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뒷짐지고 호통만 쳤을 영감이 이제는 직접 삽을 들고 돌쇠와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내가 할게, 너는 좀 쉬어라 하며 이웃의 일까지 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영감은 창밖으로 묘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쇠가 돈자루에서 은전을 꺼내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나눠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과부의 집에도 홀로 사는 노인의 집에도 찾아가 이걸로 식량을 좀 사세요 하며 은전을 건넸습니다. 처음에 영감은 당황했습니다. 내 돈인데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지, 저건 돌쇠가 정당하게 받은 돈이다. 이제 저 돈의 주인은 돌쇠구나. 돌쇠는 가나안 집들을 찾아다니며 은전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돈자루는 갈수록 가벼워졌지만 돌쇠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영감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움켜쥐고만 있을 때는 아무도 살리지 못했던 저 돈이 돌쇠의 손을 거치니 수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귀한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영감이 돌쇠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돌쇠야, 앉거라.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영감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임금을 3년이나 밀렸었지? 여기 있다. 내 정당한 땀의 대가다. 영감은 남은 돈을 모두 털어 돌쇠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강냉이만 주지 않으마. 뜨끈한 쌀밥에 매달 임금도 꼬박꼬박 챙겨주마. 그리고 미안하다.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모질게 굴었던 지난 날을 진심으로 사과하마. 영감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돌쇠 역시 영감의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영감님.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돈자루를 버린 영감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영감이 완전히 성인군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돈을 아끼고 인색한 면이 조금은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사람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잔치가 열리면 쌀 한 마를 선뜻 내놓기도 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이것밖에 없지만 하며 작은 도움을 줄 아는 넉넉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훗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인지 아니? 그건 돈자루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과 나눔이란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가치는 서로 돕고 나누는 정에 있다는 것. 산 위에서 바꾼 작은 강냉이 한 줌이 남긴 이 소중한 교훈은 홍수가 지나간 마을에 다시금 희망의 꽃을 피워냈습니다.